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임서연은 값비싼 실크 드레스의 감촉이 마치 얼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모이자 새어머니인 박혜진의 손에 이끌려 그녀는 이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화려하지만 전기 가지 않는 방 사방의 벽은 값비싼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떤 그림도 지금 그녀의 심정만큼 어둡지는 않았다. 똑바로 서 서연아. 박혜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꽉 쥐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잊었어. 내 동생 유라 대신 네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그런 죽을 상이라니. 누가 보면 우리가 널 사지로 내모는 줄 알겠구나. 사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몇 시간 전 원래 이 자리에 서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이복 동생 임유라였다. 아름답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유라.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와의 정략 결혼은 원래 유라의 몫이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아침 유라는 눈물로 모든 것을 거부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언니처럼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다. 그것은 모두 연극이었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유라는 이 결혼을 원했지만 결혼 상대가 얼굴 없는 유령처럼 소문만 무성한 괴팍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는 뒤로 물러섰다. 대신 그 모든 불행의 화살은 언제나 그랬듯 못생기고 볼품없는 언니 임서연에게로 향했다. 박혜진은 유라의 연극에 장단을 맞추며 결국 서연을 대타로 내세웠다. 거액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 앞에서 그녀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네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서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너 하나 희생해서 모두가 살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 아니겠니? 박혜진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고. 언젠가는 너의 진가를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견디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아마도 이 집의 집사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위치의 사람인 듯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가구를 살펴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준비되셨으면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박혜진은 서연의 등을 떠밀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초라한 인형.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값비싼 도자기와 그림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서재였다. 방 안은 무겁고 장엄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높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고서들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시가 향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창밖의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의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군림하는 왕 같았다.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서연은 숨을 멈췄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 강지훈. 그는 조각상처럼 잘생긴 남자였다. 날카로운 턱선, 오뚝한 콧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차가운 눈. 그의 외모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했지만 그에게서는 단 한 줌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연을 향했지만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녀를 지나쳐 뒤쪽의 벽을 보고 있었다. 늦었군. 그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동굴처럼 낮고 차갑게 울렸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혜진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 전무님.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변명은 필요 없어. 강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로 향했다. 결혼 서약서와 혼인신고서였다. 그는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서명해.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펜을 잡고 이름을 쓰는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그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강지훈에게서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향수 냄새가 났다.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마치 겨울숲의 새벽 공기 같은 향이었다. 그녀가 펜을 집어들었을 때 강지훈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제대로 머물렀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있는 흉터를 본 것이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경멸인지 혹은 조소인지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임유라가 아니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박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상관없어. 강지훈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누가 되든 임시 가문의 딸이면 조건은 충족되니까.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임시 가문의 딸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임은서 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그 옆에 적었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힘이 넘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법적으로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볼일은 끝났으니 당신은 데리고 나가. 강지훈은 박혜진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약속했던 돈은 오늘 중으로 처리될 거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박혜진은 돈 이야기에 얼굴이 환해졌다가 그의 마지막 말에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서연에게 어떠한 눈길도 주지 않고 황급히 서재를 빠져나갔다. 마치 용무를 마친 도구를 버리고 가듯 미련 없는 뒷모습이었다. 서재에는 서연과 강지훈 그리고 그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비서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비서는 그것을 받아 서연에게 공손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내밀었다.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임서연 씨. 서연이 봉투를 받아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결혼계약서였다.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고 창밖을 향해 있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다. 당신은 내 할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구실일 뿐이야. 내 아내로서의 최소한의 역할 즉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오는 이 집에서 살게 될 거다. 하지만 내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는 없어. 나에게 무엇을 묻지도 않으려고 하지도 마라. 너는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면 돼. 그러면 너의 가족은 빚에서 해방될 거고 너 역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는 너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완벽한 타인에게 긋는 선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경멸과 무시의 표현이었다. 알아들었나? 서연은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계약서의 차가운 종이가 그녀의 손가락 끝을 시리게 만들었다. 조하. 강지훈은 그제야 몸을 돌려 서재를 나섰다. 그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서연이라는 존재는 이미 그의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거대한 서재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손에 든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그것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규정할 촉수였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아내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었지만
그 이름은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이제 막 그녀의 길고 외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비서인 김비서가 운전하는 차는 소리 없이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임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넌사인과 빌딩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속까지 닿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도심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한적한 부촌으로 접어들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곧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현대 미술관에 가까운 건물이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 그리고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완벽한 비율과 세련미를 자랑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집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듯한 차갑고 오만한 건축물이었다. 차가 멈추자 김비서가 먼저 내려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그 낯선 호칭이 그녀의 귀를 찔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나타났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칼날처럼 다려진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이 집의 집사 오 여사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그 표정은 값을 매기는 감정사처럼 냉정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저는 이 댁의 총괄 집사인 오 여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오 여사는 서연의 작은 여행 가방을 다른 하인에게 넘기고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들. 모든 공간은 비어있음으로써 오히려 위압감을 주었다. 발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져 그녀의 존재가 이질적인 침입처럼 느껴졌다.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 여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방은 집의 동쪽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거대한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령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이곳은 누군가가 살기 위해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손님을 위해 잠시 비워둔 전시품 같았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나 다른 하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옷이나 다른 물품들은 내일 중으로 준비될 겁니다. 오 여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회장님의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서연은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첫째,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에는 절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곳은 회장님의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둘째, 식사는 별도로 하시게 될 겁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지 않는 한 식사 시간에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셋째, 회장님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거나 집안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규칙들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너는 여기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철저한 고립과 무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귀로 들으니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오 여사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고는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거대한 우주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차가운 성 안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강지우는 정말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나가는 그의 자동차 소리를 들었고 아주 늦은 밤에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을 뿐 그의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식사는 언제나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했다. 수십 개의 의자가 비어있는 가운데 그녀의 존재는 더욱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집안의 하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들은 오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존중했지만 결코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방 안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서연은 정원으로 나섰다. 본관 앞의 정원은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하게 가꿔져 있었다. 희귀한 품종의 꽃과 나무들이 질서전견하게 심겨 있었지만 그 모습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인공적인 느낌을 주었다. 집처럼 정원 역시 차갑고 전기가지 않았다. 무작정 정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다 키 큰 나무들 뒤에 가려진 낡은 건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유리 온실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창과 녹슨 철제 프레임, 그리고 문을 휘감고 있는 마른 담쟁이 덩굴. 온실은 수년간 아무도 찾지 않은 듯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곳에 마음이 끌렸다. 완벽하고 차가운 저택의 다른 모든 공간과 달리 이 낡은 온실만은 시간의 흔적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이한 희망이 싹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온실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바로 옆 화분 아래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훅 하고 눅눅한 흙냄새와 마른 잎사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 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들을 비추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깨진 화분 조각과 말라 비틀어진 식물들, 그리고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강지훈의 통제에서 벗어난 잊힌 공간이었다. 온실 구석에서 낡은 작업대와 원예 도구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꽃과 식물을 사랑했고 작은 옥상 정원에서 허브를 키우며 직접 향낭을 만들곤 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식물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향기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년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자 새어머니와 유라가 쓸모없고 천박한 짓이라며 비웃었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재능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리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버려진 온실을 되살리기로, 그녀만의 공간, 그녀만의 성으로 만들기로. 그날부터 서연에게는 비밀스러운 일과가 생겼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찾아 입고 온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닫고 잡초를 뽑고 굳은 흙을 갈아엎었다. 육체적인 노동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땀을 흘리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의 처지를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온실 한 구석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몇몇 식물들을 발견했다. 억센 라벤더 덤불과 야생 민트, 그리고 가시 돋친 줄기 끝에 작은 본고리를 맺고 있는 장미나무였다. 그녀는 정성껏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하인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말이 통할 것 같은 소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몇 가지 허브 씨앗과 작은 모종들, 그리고 기본적인 원예 용품들을 구해달라고. 그녀는 그것이 그저 소일거리 삼아 하는 취미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날 밤 강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2층의 서재로 들어선 그는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서재에서는 정원 뒤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눈에 낯선 풍경이 포착되었다. 그가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낡은 온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긴 분명 수년째 비어있는 곳이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저곳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하인들 중 한 명인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통제된 세상 차갑고 어두운 저택의 2층 구석에서 새어나오던 그 희미하고 따뜻한 불빛의 이미지는 쉽게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질서 속에 나타난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그 자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서연의 비밀스러운 온실은 점차 생기를 되찾아갔다.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로즈마리와 캐모마일, 제스민의 어린 싹들이 돋아났고 말라 비틀어져 가던 장미덤불에서는 기적처럼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와 작지만 탐스러운 본고리를 틔웠다. 서연은 매일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식물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만큼은 그녀가 강지훈의 계약 신부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그녀는 잘 자란 허브를 말리고 여러 가지 향을 섞어보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것은 거창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기 위한 작은 위로의 행위였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곱게 빻아 작은 비단 주머니에 채워 넣었다. 어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셨던 향낭, 샹낭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지독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여느 때처럼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복잡한 계약 문제와 이사회의 암투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곤에 지쳐 2층으로 올라가던 그의 발걸음이 복도 중간에서 우뚝 멈췄다. 아주 희미하지만 낯선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인공적인 방향제나 값비싼 향수와는 전혀 다른 맑고 깨끗한 향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자연의 냄새였다. 향기는 그녀 임서연의 방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향기의 근원을 좇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규칙을 상기하며 차가운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를 마친 강지훈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재 창가에 섰다. 그때 열린 창틈으로 다시 그 향기가 실려 들어왔다. 전보다 조금 더 짙어진 향기는 그의 뇌리에 직접 와닿는 듯 강렬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상자가 열렸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 그리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그의 손에 작은 향낭을 쥐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지훈아, 이건 나쁜 꿈을 물리쳐주는 향기란다. 라벤더와 흙냄새가 섞인 어머니의 향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그 기억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다. 약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잊고 있던 기억이 이토록 생생하게 되살아나다니 그는 혼란스러웠다. 가슴 한구석에서 아련한 슬픔과 따스함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감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그에게는 당혹스러운 감각이었다. 그는 즉시 오 여사를 호출했다. 집안의 방향제를 바꿨나? 아닙니다, 회장님. 사용하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의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다. 이 집 안그에 통제해 있는 이 공간에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거슬리게 만들었다.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 임서연은 새어머니인 박혜진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그쪽에서 준 돈은 이미 다 써가. 유라 옷도 사야 하고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아. 네가 남편한테 말해서 생활비라도 좀 받아내야 하지 않겠니? 신용카드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싫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구걸할 생각이 없어요. 뭐 이 계집애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잊었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박혜진은 악을 썼지만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전화가 통하지 않자 며칠 뒤에는 임유라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우라그룹 본사 로비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강지훈 전무님의 처제라고 소개하며 형부를 만나러 왔다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녀를 잠시 자신의 사무실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유라는 강지훈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신이 이곳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형부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언니가 워낙 세상 물정도 모르고 촌스러워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실 원래 형부랑 결혼하기로 했던 건 저였는데 운명이 참 얄궂죠. 그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은근히 강지훈에게 추파를 던졌다. 그녀에게서는 값싸고 인공적인 플로럴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강지훈은 순간적으로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집을 감도는 맑고 깨끗한 향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천박한 향기였다. 강지훈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건이 뭐지? 아, 그게 아니라 그냥 형부 얼굴도 뵙고 언니가 잘 지내나 걱정도 돼서요. 내 아내는 내가 챙기니 신경 꺼. 그리고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 내 아내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 예의를 차려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경멸을 잃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임유라의 천박함과 탐욕스러움이 그의 기분을 더럽혔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그 향기가 그를 맞았다. 지친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은은하고 평화로운 향기.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대비가 일어났다. 인공적인 향수를 뿌리고 돈을 탐하는 임유라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임서연, 그리고 그녀의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이 정직한 향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시하던 그 아내에게 어떤 품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발걸음은 향기가 흘러나오는 곳 서연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발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가 그녀의 방문 앞에 섰을 때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돌아서려던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다. 저녁 식사를 가져다준 어린 하녀가 방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문틈으로 아주 잠깐 방 안의 풍경이 보였다. 임서연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야경을 보고 있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작은 마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그녀의 옆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녀의 뺨에 있는 흉터가 희미하게 빛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흉터는 더 이상 흠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조건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만의 세계에 잠겨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세계가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이 향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녀가 문을 닫자 그 순간은 사라졌다. 강지훈은 복도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폭풍이 그의 안에서 휘몰아쳤다. 그는 결국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자신의 차가운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할아버지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은 호랑이 같은 노인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후계자로 인정했지만 그의 얼음장 같은 성정과 일에만 미쳐있는 생활 방식을 못마땅해 했다. 어느 날 강 회장은 강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강 회장은 돋보기 너머로 손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런데 새아기를 꽁꽁 숨겨두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네가 아내를 부끄러워한다고 수군대는 거 알고 있느냐. 사업과 관련 없는 일입니다. 강지훈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매용청한 놈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은 그룹의 얼굴이기도 하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아우라그룹 자선갈라 행사에 내 아내를 데리고 와. 이건 명령이다. 강지훈은 반박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임서연의 평범한 외모와 흉터가 만들어낼 가십거리들. 그것은 그 자신과 회사 모두에게 피할 재앙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통보했다. 평소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이번 주말에 행사가 있다. 나와 함께 참석해야 할 거다. 가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마. 그는 그녀가 불안해하거나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평온한 얼굴. 그 침묵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박혜진과 임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모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서울의 모든 상류층이 모이는 그곳에서 임서연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희낙낙했다. 심지어 그들은 아기에 찬 선물을 보냈다. 유라가 몇 년 전에 입었던 유행이 한참 지난 촌스럽고 과장된 디자인의 드레스였다. 서연을 조롱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 끔찍한 드레스를 받아 한쪽에 치워두었다. 그것을 입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오 여사였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서연이 온실에서 묵묵히 식물을 가꾸는 모습과 주인의 냉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있었다. 박혜진 모녀의 잔인한 행동을 본 오 여사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의 방을 찾아왔다. 사모님 돌아가신 전 사모님께서 남기신 옷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께 어울리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서연을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2층의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강지훈의 어머니가 남긴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옷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고 오히려 그녀의 단아함을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 그녀는 자신의 성격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애지중지 되살려낸 희귀한 한국 토종 난초가 신비로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하여 그 난초 향에 녹차와 삼나무의 향을 더해 새로운 향수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녀 자신을 닮은 향기였다. 이것이 오늘 밤 그녀의 갑옷이 되어줄 터였다. 갈라 행사의 밤. 강지훈은 최악을 대비하며 초조하게 1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남색 드레스 오 여사의 도움으로 우아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흉터를 감추려 하지 않은 담백한 화장. 그녀는 고요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사로잡는 향기가 다가왔다. 집안을 맴돌던 바로 그 향기였지만 훨씬 더 깊고 풍부했다.
행사장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텔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연을 가렸다. 스스로도 놀란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레드카펫을 걷는 내내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여자가 누구야?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그녀의 흉터는 보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끈 것은 그녀의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였다. 행사장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라와 박혜진의 얼굴은 불신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연회장 안에서 그들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강지훈은 평소처럼 냉정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에 있는 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 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조향사장 피에르 듀부아. 그는 향수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서연이 그의 곁을 지나가는 순간 그는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대화를 나누던 재벌 총수들을 무시하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마담, 그는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의 향수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런 향기는 난생 처음 맡아봅니다. 동양의 영혼이 담겨 있군요. 대체 이 향수는 무엇입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지훈과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최민준 이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개인적인 창작품입니다. 한국의 한 정원에 대한 기억이죠. 듀부아는 더욱 매료되었다. 기억이라고요? 환상적이군요.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업계의 거장에게서 나온 공개적인 찬사. 그 말은 연 회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볼품없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걸작을 만들어낸 창조자였다. 강지훈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이, 엄청난 재능, 그리고 조용한 힘을 그는 처음으로 보았다. 그는 자부심과 경이로움, 그리고 그녀를 완벽하게 과소평가했던 자신에 대한 기묘한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 뒤편에서 경쟁자인 최민준 이사가 이 모든 광경을 어둡고 계산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임서연은 이제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재적인 자산이자 강지훈을 공격할 새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새로운 프리미엄 향수 라인 엘리시안 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출시 전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개성 없고 인공적이다. 비싼 값어치를 못한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이 프로젝트는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였고 그 실패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전무? 그의 숙적이자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최민준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를 가장한 조롱이 가득했다. 세계 최고의 조향사들을 데려오고 최고급 원료만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 모양이라니 그룹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이사들도 동요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프랑스에서 초빙한 그의 조향팀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시장 데이터와 트렌드를 따랐다. 하지만 결과물은 영혼 없는 화학물질의 조합일 뿐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패배감과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정원으로 나선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등대처럼 그를 이끌었다. 절박함과 호기심이 그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깨뜨리게 만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온실로 다가가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임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식물들에 둘러싸인 채 오래된 식물 도감과 전통 향료에 관한 책들을 옆에 두고 막자사발에 허브를 빻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난 듯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한 집중력이 어려 있었다. 그의 살벌한 이사회 회의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단정한 글씨와 복잡한 향기 노트 분석으로 가득 찬 공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서재에서 보았던 몇몇 식물들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갈라 행사에서 모두를 사로잡았던 그 향기, 자신의 집을 맴돌던 그 신비로운 향기의 근원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지식과 기술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온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기척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녀의 영토 안에서 마주 섰다. 공기는 그녀의 작업물이 뿜어내는 다채로운 향기로 가득했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은 자존심을 삼켰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본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그는 손에 들고 온 엘리시아니 샘플병을 내려다본 후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힘겹게 흘러나왔다. 그는 새로운 향수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 향수 대체 뭐가 문제지? 서연은 망설였다. 그는 자신을 돈으로 사고 무시하고 물건처럼 취급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한 절박함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악하게 만들어진 향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샘플 병을 받아 시향지에 뿌린 뒤 깊이 향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의 명확함으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향수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저 비싼 화학 물질들을 공식에 따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향을 만들려다 보니 결국 아무런 특징도 없는 향이 되어버린 거죠. 이 향수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강지훈은 그녀의 직설적이고 정확한 비평에 말문이 막혔다. 그의 전문팀이 수백 개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돌려 말했던 문제의 핵심을 그녀는 단 몇 마디로 꿰뚫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서자 서연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향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연에서 얻은 원료의 중요성 향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기억과 감정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갈라 행사에서 모두를 매료시켰던 한국 난초를 보여주며 그 식물이 가진 역사와 독특한 특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엘리시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시그니처 라인을 오직 한국의 희귀한 토종식물과 그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시장은 프랑스 스타일의 향수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그녀가 즉석에서 조합해 보여준 향기의 아름다움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강지훈은 넋을 잃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단지 재능 있는 조향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예술가를 보고 있었다. 그의 프로젝트를 구할 뿐만 아니라 회사를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보고 있었다. 해봐. 그는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다. 최고의 연구실과 팀 예산을 지원하지 당신이 직접 만들어 그 이야기라는 걸. 이것이 전환점이었다. 차가운 CEO와 그의 계약 신부가 아니라 중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두 명의 파트너. 온실 안에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못생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존중의 불꽃,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임서연과 강지훈의 협업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밤낮으로 연구실과 온실을 오가며 새로운 향수 라인, 숲의 영혼, Soul of the Forest 개발에 몰두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감각을 쏟아부었고, 지우는 그녀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늦은 밤 연구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으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흉터 너머에 있는 강인함과 따뜻함을 보았고, 서연은 지훈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열정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파트너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눈들도 더욱 번뜩였다. 최민준 이사는 강지훈이 임서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그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은밀하게 박혜진과 이뮤라에게 다시 접촉했다. 복수심과 탐욕에 눈이 먼 모녀는 그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먼저 이뮤라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눈물 연기를 펼치며 서연을 찾아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했다. 언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나 언니를 돕고 싶어. 허드레실이라도 좋으니 언니 옆에서 뭐든 배우게 해줘. 서연은 그녀의 진심을 믿지 않았지만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지우는 경고했지만 서연은 유라에게 연구실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 업무만을 맡겼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늦은 밤 연구실에 몰래 남아 숲의 영혼의 핵심 데이터와 최종 샘플을 훔쳐냈다. 며칠 뒤 폭풍이 몰아쳤다.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한 면이 대서특필되었다.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뮤즈 천재인가 사기꾼인가, 그녀의 훔친 향기.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혜진이 익명의 제보자 행세를 하며 임서연이 사실은 무명의 조향사 지망생이었던 자신의 딸 이뮤라의 아이디어를 훔쳐 강지훈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사는 서연의 볼품없는 외모와 흉터를 언급하며 그녀가 성공을 위해 동생의 재능을 짓밟은 악녀인 것처럼 묘사했다. 동시에 최민준의 경쟁사는 포레스트 랩소디라는 이름의 신제품 향수 출시를 긴급 발표했다. 그들이 공개한 향수의 콘셉트와 핵심 노트는 아우라의 숲의 영혼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서연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강지훈은 그런 여자에게 소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혔다. 최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지훈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그의 해이만을 상정하기 위해서였다. 아우라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긴급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모든 이사들이 강지훈과 그의 옆에 앉은 서연을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강지훈이 굳게 잡고 있었다. 최민준이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온갖 자료를 제시하며 강지훈의 무능함과 서연의 사기 행각을 성토했다. 강 전무는 검증되지도 않은 자기 아내에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쟁사에게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모두가 이제 강지훈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조혜 이사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군요.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연구실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임유라가 몰래 연구 데이터를 복사하고 샘플을 훔쳐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유라가 최민준을 만나 훔친 물건을 건네고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임유라가 접근했을 때부터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래서 저는 덫을 놓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유라가 훔쳐간 향수, 그리고 최 이사님이 베껴서 만든 그 포레스트 랩소디는 가짜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흘린 결함이 있는 미끼였죠.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마. 교짓말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강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그 가짜 향수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향을 내지만 공기와 접촉한 지 72시간이 지나면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썩은 양파 같은 끔찍한 악취를 풍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최 이사님의 신제품 발표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겠군요. 그 순간 최민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 직원이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들이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영상을 틀었다. 그것은 서연이 직접 출연한 영상이었다. 그녀는 온실 안에서 진짜 숲의 영혼을 만들고 있었다. 진짜 숲의 영혼의 핵심 성분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영상 속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제주도의 한라산 깊은 곳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난초, 달빛 이슬이니까요. 이 난초를 배양하고 그 향을 온전히 추출하는 기술은 저희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만 전수된 비밀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강지훈이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진짜 숲의 영혼이었다. 그가 병뚜껑을 열자 신비롭고 깊은 숲의 새벽 같은 향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최민준의 조잡한 모조품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향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과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박혜진과 임유라의 탐욕과 배신은 만천에 드러났다. 강지훈은 자신과 서연을 완벽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격을 자신의 전략적 천재성을 증명하는 기회로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여자에게 휘둘리는 어리석은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의 칼로 적의 목을 베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못생긴 아내가 아닌 세상 유일의 걸작을 만들어낸 진정한 파트너 임서연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최민준 이사는 산업 스파이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이사회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회사는 악취 향수 스캔들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파산 절차를 밟았다. 탐욕의 끝은 처참한 몰락이었다. 박혜진과 임유라 모녀 역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과 배신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빚더미와 수치심 속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이 서연에게 주었던 경멸과 모욕은 이제 고스란히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반대로 아우라 그룹의 숲의 영혼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독보적인 향기는 소비자들을 매료시켰고 단숨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임서연은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천재 조향사 임서연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아닌 그녀의 재능에 대해 묻고 있었다. 한 기자가 그녀의 흉터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제 삶의 일부이자 제 이야기의 한 조각이에요. 제가 만드는 향기들처럼요. 저택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다. 온기가 감도는 집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주보고 식사를 했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때 서연만의 피난처였던 온실은 이제 두 사람의 창의력과 평화가 깃든 공유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우는 서연을 그의 서재로 불렀다. 한때 그녀에게는 금지된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낡은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감정, 후회와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내가 바보였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계약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었지. 그는 라이터를 들어 금속 쟁반 위에 놓인 계약서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가며 재로 변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훈이 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온실로 이끌었다. 온실은 수백 개의 작은 조명들로 장식되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그들의 성공을 가져다 준 달빛 이슬, 난초가 활짝 피어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지훈은 그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라 사랑 앞에 겸손해진 한 남자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고 정교한 난초 조각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있었다. 임서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벅차올라 있었다. 당신은 내게 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내 세상에 영혼과 향기를 불어넣어 주었지.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고 강한 사람이야. 이건 계약이 아니야. 할아버지나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니야. 오직 나를 위한 거야. 당신 없는 내 삶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주겠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 남자, 그녀의 흉터 넘어 영혼을 들여다봐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그럴게요.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들이 함께 일궈낸 삶의 향기에 둘러싸여 깊고 진실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후 에필로그. 아우라 그룹 산하의 서연의 이름을 딴 부티크 향수 브랜드 향서연 센트바이 서연 위에 론칭 행사장. 서연은 자신감과 우아함이 넘치는 모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향수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상사가 아닌 가장 자랑스러운 후원자이자 남편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편안한 애정과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그들의 집 온실로 돌아왔다. 더 이상 차가운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가 아닌 따뜻한 세상의 심장이 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음 창작품을 구상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파트너였다.